지난 5월 수백 개의 횃불이 전라도 청읍시가지 일대를 수놓았다. 동학농민혁명 111주년을 기념하는 횃불 행진이었다. 올해로 38을 맞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는 동학농민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까지 겹쳐 더욱 성대하게 개최됐다. (1894년) 한 해 동안 마른 들판에 번져가는 거대한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동학혁명. 그 불씨를 당긴 사건은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있었던 고부농민 항쟁이었다. 동진강을 낀 고부들역은 호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다. 그런데 1892년 조병갑이 고부 군수로 부임해 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조병갑은 농민들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 개간을 권장했다가 추수기가 되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농민들을 수탈했다. 수탈이 극에 달한 것이 만석보 사건이다. 고부들역 북쪽 동진강 상류에는 원래 농민들이 쌓은 만석보가 있었다. 그런데 조병갑은 동진강 하류에 새로운 보를 지으면서 농민들을 동원한다. 왜 만석보냐면 이 들이 하도 넓어가지고 여기서 만석이 나온다. 그래서 만석보인데 옛날부터 그 있었어요, 보가. 근데 여기다 이제 새로 보를 쌓은 거예요. 쌓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동네 사람들, 여기 농민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보를 쌓기도 하고 경비도 다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약속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물세를 안 받겠다, 1년 동안. 또 국가에 내는 조세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보를 쌓고 나서 물도 별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물세, 이를테면 또 조세를 다 받았어요. 1893년은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그런 와중에 만석보를 빌미로 700여 석의 수세를 거둬들이자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분노로 일어선 농민들은 동진강으로 달려가 자신들이 쌓은 만석보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리고 정읍과 백산으로 통하는 길목 말목장터 아래 모였다. 말목장터에 모인 농민들은 더 이상 관리의 폭정에 당하기만 하는 어리숙한 농민이 아니었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싸웁시다.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잘못된 세상을 바꿔보자는 열의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이들 농민군 앞에 전봉준이 있었다. 지금은 고부 초등학교로 변한 곳이 당시 고부 관아가 있던 터. 전봉준을 필두로 한 농민군들은 이곳 고부 관아를 공격한다. 농민군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조병갑은 이미 관아를 버리고 전주 가명으로 도망가고 없었다. 농민들은 관아의 창고문을 열어 억울하게 빼앗겼던 곡식을 꺼내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무기고를 부숴 무기를 탈취했다. 전봉준 지휘 아래 농민군들이 만석보를 흘러내고 바로 조병갑이를 징치하고 또 잡혀간 사람들을 여기 감옥에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고부 관할을 진격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최초로 농민전쟁을 일으키는 시발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와가지고 화약보를 털고 죄수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양곡을 또 빼앗아요. 그걸 군량민을 삼아가지고 2차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부 관할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94년 2월의 고부농민 항쟁은 20여일 만에 끝이 났지만 3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전주곡이 된다. 고부농민 항쟁의 불씨가 결국 1차 동학농민 봉기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혁명의 거센 불길은 한 해 동안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가보년 전국 각지에서 타오른 혁명의 들불들. 그중 전라도 못지않게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경상도다. 갑오동학혁명이 일어나기 23년 전인 1871년 동학도들의 힘을 결집해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수은 최재우에 의해 초기에 동학이 전파되었던 지역인 영해에서 벌어진 영해동학난이 그것이다. 영해는 수은 최재우가 1862년 최초로 동학의 접주를 임명할 때 박하선을 접주로 임명할 정도로 초기부터 동학의 세력이 강했던 곳이다. 그때부터 세력을 형성한 동학도들이 형제봉 산기슭에 모여 살고 있었다. 수은 사후 7주기가 되는 날, 최초 접주 박하선의 아들 박영관의 집으로 동학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높고 험한 산중에 사람이 살았는데 그 힘도 세고 여럿이가 모의를 해가지고 영예 부가 있었는데 부사를 나서러 가지고 쳐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어릴 때부터 전해 늘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저녁이 되자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형제봉 병풍바 위에서 하늘의 천재를 지내고 죽창과 조총으로 무장을 한 뒤 밤 9시 영해부로 향한다. 당시 영해부사의 폭정은 매우 심했다. 특히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해 초대 접주 박하선도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동학교도들은 교조인 수은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과 더불어 영해부사의 폭정을 문제 삼아 관하로 몰려갔다. 당시 동학교도들이 몰려갔던 영해관하는 지금은 허물어진 성벽만 남아있다. 서문을 공격해서 서문을 넘어서 바로 그 부사가 머물고 있는 관아에 들어가서 당시 영예 부사이던 그 이정이란 부사에게 그 부사의 관인을 내어놓고 항복하라 하니까 그 당시 영예 부사가 자기는 죽어도 관인을 내놓지는 못하겠다 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그 동학교도가 그 부사의 목을 쳐서 바로 현장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해관하 일부가 불타고 부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인명 피해까지 일어난다. 동학교도들은 성내의 돈을 인근 가난한 사람과 동민에게 나눠주고 5일간 성내에 머무르게 된다. 영해면 괴시리에 거주하던 남유진을 중심으로 지역 유림들이 순직한 부사와 관원들의 장례를 지내게 되는데 이들이 뒷수습을 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조정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영해 관하로 쳐들어온 이들은 모두 축창이나 장검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숫자가 무려 500~600여 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1871년 3월의 이필제란에는 경상도 일대의 한 16군데의 고을에서 민중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밀란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군과 현의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15개의 군연이 모여 가지고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의식 수준까지 가지를 못했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면 동학 조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는 명분이 뚜렷했기 때문에 16개의 경상도 일대의 군연의 민중들이 참여했어요. 했죠. 이 민중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동학 교도들이었습니다. 영해 동학난 관련자들을 체포 문초한 내용을 기록한 교남 공적에 보면 경상도 지역의 중요한 동학의 거두들이 영해 동학난에 모두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영해 동학난 주도자인 이필재를 비롯해 동학 2대 교주인 최시영과 영해 접주 박영관이 참가를 했고, 이들 가운데 목이 잘려 죽은 효수형을 당한 사람이 32명, 유배를 간 사람이 21명, 옥사안이가 12명에 이른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영해 동학난은 민중들의 변혁 의지가 줄기차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영해 동학난 실패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다. 경상도 남부 지역을 근거로 자리 잡아가던 동학이 괴멸되는 위기를 맞게 된다. 간신히 몸을 피한 최시영은 강원도로 피신을 했고, 나머지 경상도의 동학도들도 전부 지하로 숨어들었다. 이렇게 잦아들던 경상도 동학혁명의 불을 다시 당긴 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1894년 4월) 고부 항쟁 이후 해산했던 농민군은 전봉준을 필두로 전라도 무장에서 재집결한다. 고부 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가 밀란 참가자들을 동학 폭도로 몰아 처벌하는 등 야만적 진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각지에서 몰려든 농민군 5천여 명과 합세한 전봉준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조정은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6월 6일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한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6월 8일 인천으로 상륙하기에 이른다. 호시탐탐 조선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에게 더없는 호재가 찾아온 것이다. 전주 화약으로 농민군들이 해산을 한 뒤에도 계속 국내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7월 23일 드디어 경복궁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일본은 1894년의 경복궁 점령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양심으로 불리며 한국 근대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 그는 일본의 경복궁 점령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임을 밝혀냈다.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모은 비밀문서 일청전사 초안을 보면 조선 왕궁 점령에 관한 실상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 왕궁에 대한 위협적 운동 계획이란 제목하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왕궁 점령의 핵심 부대는 보병 21연대이며 각 부대가 왕궁 점령을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사전에 계획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기록에서 일본군은 경복궁 점령에 대해 스스로 점령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朝鮮に当時8000人ぐらい日本軍がいましたけれども、その
その混成旅団の総力を挙げてこの王宮を占領すると。で王宮だけではなくてこのソウルの市内の各地に、いたこの朝鮮の兵士ですね、それから軍事施設、そういうものを全部占領するという、そういう計画をですね、王宮占領の前の前、7月の21日の日に、綿密に立てて、そして23日の早朝、日が変わると同時に軍事行動を起こして戦争したと、王宮を占領したというのが日本の記録、しかも日本の陸軍が書いた記録ではっきり分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미 갑오혁명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조선 점령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1875년 운양호 함장이 동해안을 정찰하고 쓴 보고서를 보면 이즈음 조선에 밀란이 잦은 것은 하늘이 준 기회이므로 서둘러 출병할 것을 희망한다고 적고 있다.ですからその日本のその政府なり軍なりというのはその当惑の性格がどんなものであってもですね、やっぱりその内乱というふうに捉えて、でそれをきっかけにその朝鮮にいかにも勢力を伸ばすかという、そういうことに一番関心があったと思いますね。でこのことは例えば一昨年でしたか、運用1875年の運用の高架東砲撃した軍艦ですけれども、その運用の艦長のですね記録が出てきて、その井上義家という運用の艦長も同じ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ね。その今朝鮮では一揆が起こっていると、農民反乱ですけども、でこれはその日本がですね朝鮮に攻め入る上で、天の与えたチャンスであると。だから今こそその疾病するように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それと同じようなですね感覚を日清戦争の時の日本の指導者も引き継いでい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見ていますけれども。 경복궁을 점령한 이틀 후 일본은 드디어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대륙을 상대로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서 조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군사물자 보급의 통로였다. 일본은 전쟁 물품을 보급하기 위한 병참기지를 낙동강을 따라 40리마다 한 곳씩 건설하기 시작한다. 낙동강 부근 해평에 있는 전주 최씨 고가. 일본군이 북상하는 통로에 있던 이 집은 동학농민 전쟁 당시 일본의 병참기지로 활용이 됐던 곳으로 현재까지 원형이 보존되고 있다. 당시 전주 최씨들이 피난을 가고 비어있는 집을 일본인들이 병참기지로 사용한 것이다. 5칸 정도의 곡식 창고가 있던 곳을 무기고로 사용했다. 이 집이 전체를 봐가지고 대지는 1600평 됐습니다. 1600평 되고 그다음에 담을 이래 쭉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기 담이 집이 또 높고 담이 있고 이래서 외부에서는 안에 이거 들여다볼 수가 없고 전 길에 다니면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를 아마 주둔했는 것 같습니다. 병참기지 확보와 함께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군용전선을 가설한 것이었다. 일본은 경성까지의 최단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논 한가운데 전신주를 세우고 전선을 연결하게 이른다. 병참선 속에 포함된 것이 군용전선이 있습니다. 이 군용전선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벼를 심고 곡식을 가꾸는 논밭에 사전 허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전신주를 세우고 선로를 까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민중들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당연히 동학군들이 당연히
선로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군용전선을 자르는 방법을 통한 저항. 다음에 수안보, 현재의 수안보를 당시에는 안보라고 그랬는데 안보 병참 지부를 약 3, 4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강력한 그 조직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뭐 낙동 지부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군 그 병참선을 지키려고 하는 일본군 수비대를 강력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부상을 시키는 그런 저항을 하고. 실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본군의 진중 일지를 보면 9월 24일 낙동과 장천 사이의 전선이 2번에 걸쳐 절단이 되는데 동학당의 소행이 분명하다는 기록이 있다. 병참기지가 경상도를 관통해 지나가게 되면서 경상도 농민들의 항쟁은 적극적인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농민군들의 이런 격렬한 저항은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その日清戦争自身が指導部にとって非常に冒険的な勝つか負けるか分からないという戦争でしたね。それで東北農民軍が、日本軍の、兵隊線で電信線を切断したりいろいろ、日本軍を、抵抗する運動を起こしますよね。そうすると、日本の指導部としては、どうしてもその農民軍を妨害を、あらゆる手段を使って抑え込む必要があると。 동학혁명이 본격적인 항일운동으로 전개되면서 혁명에 참가하는 이들의 양상도 많이 바뀌게 된다. 동학에 부정적이었던 양반들 가운데서도 구국의 일념으로 동학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경북 예천에서 동학혁명에 참가했던 윤치문. 그는 중앙요직에서 사헌부 감찰까지 지냈던 인물로 경상도 동학군들의 항일투쟁에 적극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어떻게 중앙정부의 실직을 역임했던 관리가 예천에 내려와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을 하고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전사까지 하겠는가? 이건 아주 흥미있는 사례가 됩니다. 관리들 가운데서도 당시에 부패한 세도 정치에 분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제 침략에 대응해서 그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들이 동학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천의 윤치문 사례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윤치문이 활약했던 예천은 동학농민군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예천에는 1894년 초부터 동학 세력이 급격히 확산되어 인근 경상도 북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키가 아마 뭐 지금 키로 보면 한 뭐 1m 한 8, 90 되는 정도로 큰 풍채가 참 대단하게 힘이 참 장사였는 모양인데, 그래 그 동학군들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그리 와서 광군과 대치를 하고 여기서 큰 전투가 벌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천의 동학농민군들은 대일투쟁을 위해 군량미를 모으고 군사력을 확대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반 등 기득권층과 잦은 대립을 하고 있었다. 한편 동학농민군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부정적이었던 양반들은 자체적으로 방어 조직을 만들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민보군이라고 칭했는데
민보군의 사령부가 있던 장소가 바로 지금은 고등학교로 변한 옛 상주 객관이다. 동학농민군과 민보군의 긴장이 고조될 즈음 군량미를 모으러 마을을 돌아다니던 동학군 11명이 민보군에 의해 생매장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격분한 동학농민군들은 읍내로 들어가는 네 곳의 길목을 막아 읍내에 주둔한 민보군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민보군은 당시 농민군과의 전투 상황을 갑오척사록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윤치문의 활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전투가 있기 전 읍내 민보군과 맞닥뜨린 윤치문이 무기를 가져와 농민군에게 바치라고 민보군들을 호통쳤다는 것이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거는 아주 큰 충격이었죠.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큰 사건이 없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임난의병을 전통으로 삼았던 경상도 지역의 양반 사대부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를 했습니다. 즉각 무장 봉기에서 이를 물리쳐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러한 통학 조직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제일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 예천입니다. 예천 농민군의 무장 봉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천에 모여서 준비했던 것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예천 농민군들은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을 해치는 것은 잘못이라며 민보군과의 직접적인 전투를 피하려 하고 있었다. 이 점 일본의 3대 유력 신문 중에 하나인 조일신문에 동학농민군과 관련한 사건이 크게 보도된다. 바로 동학군이 일본군을 습격했다는 내용이다. 중화평참부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됐는데 바로 일본군 대위 다케우치가 태봉 인근으로 정찰을 나갔다가 동학당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갑오 동학농민 전쟁 기간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동학농민군에 의해 일본군 대위가 살해당한 소식은 일본 현지까지 자세히 보고된다. 인천에 있던 일본의 병참 간부에서 이 당시 작성한 진중일지를 보면 조선인들이 안동 부근에 9월 15일부터 모여들고 있었는데 이들 중 태봉 근처에 동학당 2, 3천 명이 병참선을 습격하려고 한다. 이를 정탐하기 위해 나갔던 일본군 가운데 1명은 부상당하고 3명은 귀환했으나 부관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의가 전사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바로 일본군 대본영에서 동학농민군은 무조건 다 죽여라라는 그 가와카미 소록구 병참 총감의 살육 명령이 나오는 결정적 그 배경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살육 명령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이게 음력으로는 이제 9월 말쯤이죠. 양력으로는 10월 27일이고요. 28일부터 바로 동학농민군에 대한 이제 불법적인 그 대살육, 대탄압 작전이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전개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된 대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 있던 대본영과 인천에 있는 일본군 병참부대 간부와의 교신 기록을 보면 당시 대본영의 전쟁 총지휘자 가와카미 소록구가 내린 살육 명령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10月の下旬に川上総六がそういう命令を出しますと、早速朝鮮の日本軍は東北農民を一斉に処刑を始めますね。でそれまでは処刑は
もっぱら韓国兵の方にさせるという方法でしたけれども、日本軍がその直に処刑をするということを、実行しました。でそれが、川上総督の命令は当時日本と、韓国は戦争状態がなかったですから、日本軍がそういう、殺すと処刑するという命令を出すのは、法的な根拠がない、違法な処刑ですよ。 이후 일본군은 곧바로 본격적인 동학농민군의 소탕 작전에 들어간다. 첫 번째 목표가 된 지역은 다케우치 대위를 살해한 동학군들이 거주하고 있던 경상도 북부 지역이었다. 경상도 북부 지역 동학군의 본거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소야에 있었다. 경상도 북부 예천 일대의 농민군을 지휘하던 우두머리 최맹순도 당시 이곳 소야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다.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당시 이곳에는 인동장씨 소야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동학농민군의 중심 세력이었다. 특히 인동장씨 소야파의 장복국은 수접주 최맹순을 도와 접사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아, 여기 나옵니다. 아, 장복국 해서 자는 자인이고 헌종 경호년에 출생했는데 갑오년에 돌아가셨군요. 접주 다음에 있는 접사입니다. 그런데 작은 접, 소접의 접주와 접사와는 달리 이 최맹수는 예천 일대 수많은 동학 접조직을 관할하던 수접주였습니다. 실제로 이 예천 주변 일대의 동학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였다고 볼 수 있죠. 그분 바로 예하에서 수많은 동학 조직을 관장하던 실무를 맡았던 분이 이 접사입니다. 바로 장복국이 그런 분이죠. 당시 최맹순하고 장복국 이 두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년 전 기간 동안에 행동을 같이 합니다. 피신도 같이 하고 체포도 같이 되고 나중에 재판도 같이 받게 되죠. 수접주 최맹수는 원래는 옹기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루에 1000여 명에 이른다고 적고 있다. 장복국은 최맹순의 이웃에 살았는데 동학도들을 500여 명씩 끌어들였다고 한다. 일본군은 바로 이 경북 지역 동학도들이 은거지인 소야를 점령하기 위해 충주로부터 일본군 토벌대를 파견한다. 소야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옛날에는 요철 형태의 바위로 거의 덮여 있었다. 때문에 성문이라 불린 이곳에서 농민군과 일본군은 맞부딪히게 된다. 농민군 600여 명은 일본군을 맞아 접전을 벌이게 되지만 결국 패배하고 만다. 이 안에서 본다면은 밖이 보이지 않고 또 밖에서 본다면 안은 산속으로만 보입니다. 이 안쪽에는 넓은 그 소야 앞들이 펼쳐져 있죠. 바로 동학농민군이 이 산 위에 성문이 산 위에 포진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우세한 무기로서 이를 격퇴시켜 버리죠. 소야를 점거한 일본군은 농민군들의 무기와 군량미를 탈취해 간다.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경상도 북부 지역 동학농민군들은 조직 기반을 잃어버리게 된다. 경상도 남부 지역 동학군과 일본군이 가장 크게 부딪힌 전투는 고성산 전투다.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곡장을 중심으로 해서 있죠. 이 일대에 보면은 동학군들이 이제 수천 명이 이제 여기 이제 널려져 있었다. 예, 저쪽이에요. 저기 지금 다리 그 건너오기 전에 저쪽에 이제 수곡장이 있었는데 예, 일제시대 때 그 진주에서 50리 떨어진 수곡면. 흔적이 얼마 안 남아. 1894년 10월 저쪽은 14일 시장이 서기 때문에 4, 5천에 달하는 동학군들이 그 수곡면 일대에 많이 가득 차 있다는 살고 소문이 있는 나돌았다. 그래서 아마 저쪽을 중심으로 이들이 전체에서 그 진주성 점령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중무장한 일본군이 급파된다.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수곡 일대에서 1차 공방전을 벌이던 동학군들은 일본군에게 밀리자 마을 앞 고승산으로 후퇴를 한다. 해발 185m의 자그마한 야산인 고승산으로 후퇴한 동학군들은 야산 위에 있는 성벽에 의지해 방어진지를 구축한다. 산 위쪽에 있는 동학군과 아래쪽에 있는 일본군은 2시간여 동안이나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저기 남쪽에서부터 이 서북 방향으로 여기 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오게 진격해 들어오는데 세 개 소대 중에 한 소대는 이쪽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한 소대는 이쪽에 지금 그 동학군들이 이 산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측면 이제 공격을 하는 데 대비해서 이 북쪽으로 이 소대는 북쪽으로 이제 공격해 가고 또 한 소대는 저쪽 이 좌측을 돌아가지고 이 우회에서 이쪽으로 산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동학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일본군은 세 방면에서 동시에 동학군을 공격했다. 신식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 3개 소대의 동시 공격을 받은 동학군들은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 당시 토벌군 대위인 스즈키는 부산 병참 간부 사령관 이마바시 소자에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동학군 1,400~500명이 산꼭대기 성벽에 의지해 완고하게 방어를 했으나 일본군의 공격에 패했으며 피해 결과는 일본군 3명이 부상을 입었고 동학군은 186명이 즉사당했으며 2명을 생포했다고 적고 있다. 경상도 남부 동학군의 최대 규모의 전투이자 최대의 희생자를 낸 전투로 기록되는 고승당산 전투. 이 전투를 계기로 경상도 남부 동학농민혁명의 꿈이 좌절되는 분수령이 된다. 많은 사상자를 낸 고승당산 전투 때문에 지금도 진주 일대에서는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다. 선조가 고승당산에서 전사한 후손 이태길 씨. 이태길 씨가 어릴 때만 해도 이곳에는 묘가 없었다. 그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묘를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 가지고 그냥 팽팽하게 묘 봉우리를 안 짓고 그냥 팽팽하게 해가지고 위에 그 돌로에 표시만 해놓고 돌아오고 나서는 그 당시 이제 한 번씩 매년 둘러보러 가고 이래 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비로소 봉우리를 지었어요. 한 10살 넘어, 1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그때 같이 가본 얘가 있어요. 그래 그때 성묘를 갔을 때 저의 당숙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물었죠. 이분은 나한테 어떻게 되십니까? 물으니까나 너한테 종증조부님인데 동학 그때는 동학난이라고 했죠. 동학난 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장군 할아버지다라고만 전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군들은 수적인 면에서는 멀뚱하게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패했을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기의 차이였다. 무라다 소총은 일본 군인 무라다가 유럽식 소총의 장점을 살려 개발한 총이다.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던 이 총이 동학군 토벌의 주력 무기로 사용됐다. 이렇게 해서 장치하고
무라다 소총의 가장 큰 장점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연발총이라는 것이다. 총알을 장전해 놓으면 연속적으로 발사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동학군들의 주요 무기였던 화성총은 구식 단발총이었다. 한 발의 총알을 쏘고 나면 다음 발사를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유효 사거리도 화성총이 몇십 보 이내인데 반해 무라다 소총은 무려 250m 이상이어서 그 차이가 엄청난다. 동학농민군들이 전투를 벌이는 그런 과정을 기록에서 보면은 아주 참담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산 위에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이 모여서 고함을 지르고 있으면은 일본군이 접근해서 소총을 쏩니다. 그러면 그 소총탄 날아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지요. 그러다가 한두 사람이 쓰러져서 죽게 되면은 그걸 보았던 수많은 농민군들이 흩어지고 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도망을 하는 농민군들을 찾아다니면서 학살한 것, 이것이 동학농민 전쟁 그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참했던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일제의 노골적인 침탈에 대항해 들불같이 퍼져갔던 경상도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일본군의 신식 무기 앞에서 동학농민군들은 맥없이 쓰러져갔다. 결국 대규모 사상자를 낸 고승당산 전투를 끝으로 경상도 동학농민군의 저항은 막을 내리게 된다. 동학혁명은 비록 좌절된 혁명으로 끝났다고는 하나 그 뒤로 의병봉기라든가 우리 독립투사들의 이 독립혁명 이 과정은 근원적으로 우리 민족을 혁명시키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동학정신으로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개혁의 의지, 하나의 근원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혁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오랫동안 그늘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 경상도 동학농민혁명. 그것은 자신이 바로 이 땅의 주인임을 깨달은 민중들이 스스로 일어나 외세로부터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자주적 저항의식의 표출이었다. 비록 외세의 촉칼 앞에 힘없이 무너져갔지만 동학혁명은 결코 실패한 혁명이 아니었다. 채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들이 독립운동의 거대한 불을 지피는 불씨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1894년 한 해 동안 이 땅을 뒤흔들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변혁운동의 한 정점에 분명 경상도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다.